네, 매주 월요일은 국내 정치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통찰해보는 시간 갖고 있죠. 정치 인사이트,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목요일에 한번 뵀었는데 예, 그때 연휴라고 했죠. 자주 뵀네요. 자, 앞에서 저희가 그 안상수 의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당권 후보 6명 중에 1명 이분을 인터뷰했는데 들으셨죠? 예.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당대회 열릴 수 있을까요? 전당대회는 열리겠고 네. 제가 예측은 잘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연기 안 하면 일단 그 말을 뭐 의지를 보이신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믿어야 될 것 같고 네. 김병준 위원장이 뭐 후보들 만나 설득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연기되지 않는데 설득해서 그 대우로부터 이탈하는 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움직이겠죠. 아마. 예. 그리고 뭐 선관위와 비대위도 굉장히 강하게 이 공당에 지킬 원칙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사실 뭐 그 말은 조금 뭐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교안 전 총리 책임당원 문제가 자기 문제 있을 때 그 사실 지도부에서 그걸 풀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일정 연기보다는 그것이 더 공당이 지킬 원칙과 가까운 당원과 관련된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당이 지킬 원칙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일정상 모든 사정상 쉽지 않다. 충분히 공감은 하고 그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랬으면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좀 선관위하고 비대위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네. 자, 공당의 원칙은 결국은 뭐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안 지키고 일정 가지고 지금 공당의 원칙을 말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왜냐하면 또 지난번에도 보니까 책임 당원이 그 당비 3개월 이상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낼 경우에는 지도부에서 특별하게 책임 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엔 제가 뭐 법을 잘 모르지만 피치 못해서 불가피하게 그 3개월 동안 당비를 낼 수 없는 사람, 예컨대 무슨 뭐 외국에 있다,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뭐 당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히 풀어주는 조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당에 있는 정치인을 영입해 갖고 올 경우에 그런 경우를 이해한 것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그 한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달에 입당을 권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입당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편법으로 풀어준 거니까 그 공당이 지킬 원칙을 안 지킨 거죠 이미. 그렇죠. 선관위하고 비대위가. 근데 이번에는 뭐 일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떨 땐 흥행을 위해서 이걸 뭐 받아줘야 된다고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번엔 또 안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연기하면 돼. 2주 안이가 안 된다면 한 달 정도 연기하면 되는데 그건 또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당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안상수 의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안상수 의원은 뭐 말을 아꼈습니다.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어떤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고정된 일정을 계속 고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밖에서 볼 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더 심한 말은 뭐 그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의 뭐 아들 관련된 공천 문제까지도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말이고요. 그렇게들 하고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그 나머지 두 분의 후보 한교안 김진태 후보가 그러면 우리도 뭐 그 등록을 안 하고 연기하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뭐 연기 안 해주면 우리도 참석하기가 좀 참여하기가 어렵다. 내가 지금 입당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도 내가 당원 자격하고 시비가 있는데 무리를 일으켰는데 또 이거 가지고 내가 꼭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뭐 그럴 의사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 선관위 비대위도 별로 연기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면 그냥 그런 오해 그냥 감수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를 감수해서라도 당권을 일단 잡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이 유영하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황교안 전 총리의 면회 요청을 거절한 사실도 공개를 했고 또 뭐 박 전 대통령의 수인 번호를
황교안 전 총리가 모르는 거 여기에 대한 비판도 했고 또 황 전 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다가 좀 의자랑 책상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도 안 받아줬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이거죠. 황교안 전 총리는 진박 아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문 선언을 대신 전한 셈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당대회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전당대회 구도에 대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일단 그 수임 번호는 알았겠죠. 503 뭐 다 전 국민이라고 좀 어폐가 있지만 다 아는데. 그게 이제 그 사무실 번호가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여의도에 사무실을 구했는데 그 방번호가 503 아니냐? 근데 사실은 504호였대요. 아 그래요? 예,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서운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예. 이제 이거는 확실히 시기나 메시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꼭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건 뭐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메시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당사자가 아니니까 왜 그랬는지 유추해 보는 거죠. 네네. 유추해 보면 두 가지. 그 유추를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 그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가장 절박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싶은 거겠죠. 일단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사법적으로 나오긴 지금 어렵고 그 형량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정치적으로 사면 받아야 되는데 그 길밖에 없죠. 사면을 받아야 되는 분 입장에서 그 친박이라는 분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뭐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거죠. 정치를 어쨌든 그게 뭐 그 나는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난 정치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거 없다. 그런 면에서 사실 뭐 황교안 총리가 움직이는 건 냅득 내가 무슨 뭐 신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잡아서 뭘 하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수가 있고 첫 번째는 그거 참 참신한 해석인데요. 그냥 뭐 상식적이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정말 사실 그동안에도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가깝다는 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 사람 사실은 나랑 별로 가깝지 않아요. 이렇게 한 전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분의 캐릭터가 황교안 총리하고 안 맞아서 진짜 그분은 뭐 나하고 별로 가깝지 않다. 이제 그걸 분명히 나를 팔아 정치하지 마라.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정도를 분명하게 그 의사를 전달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 보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참일 수도 있겠네요. 다 사실과 부합할 수도 있겠네요. 두 개 뭐 다 그럴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본다면 내가 황교안 전 총리를 앞세워서 정치 다시 안 할 테니까 나를 좀 풀어달라라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그 안에 갇혀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무슨 뭐 정치적 이유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민주화운동 시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깥에 어떤 굉장한 동력을 일으켜 갖고 나가시는 것도 상황은 아니고 아니죠. 법적으로 국정농단이라는 객관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 사면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좀 로키로 가는 게 올바른 전략이지 바깥에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좀 그 좋은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의사를 좀 보내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도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그럼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저격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일까요? 득일까요? 당장은 큰 전당대회는 지금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까 크게 영향을 뭐 미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영향이라는 건 뭐 실이겠죠. 그 제가 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정치를 하시고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과 동지고 친구고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대선 주자 지금 선호도 1위가 나오고 지금 뭐 당에서도 지금 저렇게
당원이 되자마자 당대표 후보가 되는 이유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철학을 계승해서 그걸 대신 실행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렇게 오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과 고리가 끊어지면 한교안이라는 정치인은 뭐 사실 공안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그 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인 정치적 자본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려고 그럴 때 저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뭐 저분 뭐 내 친구 동지라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지금 정치적 파괴력을 가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정치인 개인으로는 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죠. 황교안 전 총리의 가장 큰 정치적인 자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잃어버리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저희 369 패널이신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문자를 보내오셨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끝번호 소개해도 되나? 끝번호는 소개 안 하고요. 상계동에서 택시하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하는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황교안 대세론을 바꿀 정도의 메시지가 아닌데 했을 리가 없습니다. 선거의 여왕의 본질은 유리한 싸움이거나 말 한마디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박빙승부에만 뛰어서 전장 선택 능력입니다. 뛰어드는 전장 선택 능력입니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일종의 과장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다. 혹은 이 시기에 메시지를 내놓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정치하시는 분이긴 한데, 저는 아까 이제 대통령 박근혜, 야당 대표 박근혜와 감옥에 갇혀 있는 개인 박근혜는 상황이 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이 되면 나가는 거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옛날처럼 이 싸움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그게 가져갈 무기도 별로 없어요. 힘도 정치인으로서 없고. 승부수를 던지는 게 아니다. 그런 파괴력이 없잖아요.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세력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님은 지금 분석을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주말 사이에 또 바른미래당에도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른미래당의 연찬회라는 게 열려서 당의 미래를 막 논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결과는 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개혁 보수로 갈 것이냐, 뭐 합리적 진보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노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열된 모습만을 보여줬는데, 자, 바른미래당의 연찬회가 이렇게 끝나고 그럼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중도 보수 신당의 가능성, 이 부분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세요? 낮아지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하고 합당을 할 때는 분명히 합리적 중도와 개혁 보수가 합친다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중도와 보수. 근데 지금 중도가 사라지고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합리적 진보가 들어왔다 이거죠. 개혁적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일견 듣기로는 뭐 진보와 보수가 합쳐갖고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합리적 진보라는 건 호남을 말하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영남은 보수고 호남은 진보다. 합리적 진보라는 건 호남을 얘기하는 거고 호남은 호남 의원을 얘기하는 거고 호남 의원은 햇볕 정책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일에 손학규 대표가 말한 합리적 진보가 사회 경제적 이슈에서의 진보라면 유승민 의원이 뭐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안보 정책에 있어서 진보다. 햇볕 정책이니까 이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번에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혔던데 그 이유는 실제 지금 이제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좀 뭐 민평당하고 지금 뭐 통합을 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별로 갈 데가 없다 이 판단도 한 것 같아요. 안철수 대선 주자랑도 이미 고리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지역당을 하겠다는 건데 그걸로 승부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자신감 있는 드라이브를 건 거고 그리고 어차피 같이 갈 분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한교안이 들어와서 자기가 가기도 곤란해졌지만 오히려 굉장히 협소하게 공간을 좁히고 이쪽도 뭐 자기 호남의 의원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중도 보수 신당이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보는 거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미래까지 폭넓게 짚어봤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분석가이신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